시는 3차 시죠. 우리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와 유형 3차 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구조에서 8번째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네트워크가 뭐예요? 이거는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연결의 연결, 네트워크망이 연결시키고 사회학적 지위나 집단이나 조직을 연결시키는 관계 묶음을 바로 네트워크라 한다. 것이죠. 개념을 항상 파악하라 그랬죠. 그래서 강점이 있는 분야에 특화된 여러 부분의 각 요소들이 서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활동하고 반응하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한다. 바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네요. 강점, 특화, 유기체, 이렇게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 구조에는 이 융통성과 적응성을 요구하는 과업들과 환경을 다루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과업들, 또 개별 문제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재설계가 필요하죠. 또 서로 필요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기관의 재정 안정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네트워크망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구조의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 봅시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 인터넷 정보망이 있죠. ANX, 오토모티브 네트워크 익스체인지. 이 사이트에 95년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와 35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이 연합체가 결성이 됐어요.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액션 그룹, AIAG. 이 연합체가 공동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자동차 생산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한 하나의 네트워크 조직망, 바로 ANX, 오토모티브 네트워크 익스체인지, 이 인터넷 정보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구조 뭐예요? 피라미드 구조에서와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육안으로 봐서도 뭐가 틀립니까? 벌써 복잡하잖아요, 이건. 또는 중복되잖아요, 이건. 무질서하잖아요, 이건. 비생산적이잖아요, 이건. 하나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한눈으로 봐서도 시원시원해가지고 다 제갈길 찾아서 타타타타 돌아가고 있는 분업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화면으로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네트워크 구조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여기 나와 있듯이 하이 퍼포먼스 팀. 뭐예요? 높은 성과팀. 그러니까 하이, 가장 높은 성과가 높은 팀에는 특성이 있대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7가지가 있대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올까요? 고올이죠. 고올에서 GOAL에 S가 붙었죠. 요거는 개념이 싱글라워예요, 플라워예요. 플라워죠.
복수죠. 목표가 하나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높은 실적을 올리는 팀들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목표 의식을 가진다. 자부심, 자존감 강하죠. 자긍감 이게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백성문화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서 1학년으로서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 목표 의식이 있어야지 하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1학년에 사회복지 행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뭔가 아직도 목표에 대한 의식이 모호하면은 높은 성과는 나올 수가 없다. 두 번째,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에서 많이 듣는 키워드죠, 여러분. 임파워먼트 중요합니다. 임파워먼트 뭐예요? 우리가 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신뢰가 아니고 무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TV 프로그램에서도 무한도전팀 이런 식으로 했듯이 무한이라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개념성 있는 신뢰감 좋은 거죠. 필요한 거죠. 또 세 번째로 봤을 때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Human Relations, 인간관계와 Communications,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인간관계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과가 하이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가지 특징에서 세 번째가 Human Relations와 Communications, 의견과 생각 다양하죠. 그리고 감정을 진술해야 되고 경청을 해야 되고 또 조심스러운 피드백, 이거 중요합니다. 쓴소리 들어야 돼요. 피드백, 겸허하게, 또 신뢰와 수용, 화합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번째가 바로 flexibility, 융통성, 유연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속한 하이 퍼포먼스 팀 구성원들은 팀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책임과 리더십을 분담한다. 내가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책임지고 해야겠다. 이런 주도적인 자기중심의 리더십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가 productivity, 적절한 생산성. 그렇죠? 이 productivity가 나오지 않으면은 무의미한 겁니다. 높은 수준과 높은 질의 실적을 거두겠다는 공약 실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인정과 평가, recognition, evaluation, recognition, evaluation. 개개인의 실적과 획기적인 팀의 실적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정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로 만들어지는 거죠. 일곱 번째가 모랄, 사기죠. 모랄. 자, 이 구성원들은 팀워크에 대해서 열의가 있어요. 패션, 자부심이 있어요. 또 낙관적 향상이, 팀 정신이 충만해요. 이게 비관적으로 이게 과연 될까? 야, 우리 팀원들이 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비관적인 정신이 아니고 보다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충만했을 때 바로 하이 퍼포먼스 팀이 구성이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엣지오니가 권력 형태를 나눠봤습니다. 학자죠. 첫 번째 권력의 구분을 보겠습니다. 엣지오니의 권력 형태의 권력의 구분은 처음이 강제적 권력이에요. 위협이나 신체적 탄압의 근거, 예를 들어서 어디가 돼요? 강제 수용을 시키는 곳 또는 교도소, 정신병원,
다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됩니까? 아니죠. 규정에 따라서 타력에 의해서. 그렇죠. 두 번째, 엣지오니는 보상적 권력에 따라 가지고 금전과 같은 물질적 보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산업 조직으로서 기업체를 두는 것이요. 세 번째가 규범적 권력입니다. 지위의 상징, 존엄이나 위신의 상징, 징표 같은 상징성을 근거 두고 있어요. 규범적 권력은 종교 조직, 정치 조직, 학교 조직, 사회복지 조직 등을 예를 들었습니다. 누구의 분류? 엣지오니 권력 형태이죠. 엣지오니 권력 형태. 또 엣지오니 권력 형태에서 관여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처음이 나온 것이 소외적 관여. 이건 뭐예요? 권력 행사자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기 때문에 강제적 권력이 필요하다는 소외적 관여 관점이고, 두 번째 타산적 관여는 획득된 보상에 따라서 권력에 대해서 비교적 무관심을 나타내는 타산적 관여가 있고요. 도덕적 관여, 권력 행사자에 대한 강한 시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규범적 권력이 필요하다는 도덕적 관여를 들고 있습니다. 자, 표 5-2 엣지오니의 권력 형태에서 관여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권력의 종류가 밑으로 다 강제적이냐, 보상적이냐, 규범적이냐, 관여의 종류가 소외적이냐, 타산적이냐, 도덕적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관여의 종류가 소외적이야, 그리고 강제적이야. 어떤데?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데잖아요. 정신병원, 교도소. 자, 관여의 종류가 타산적이네, 보상적이네. 이거는 기업체, 경제단체 등이 여기 포함이 되고, 도덕적이고 규범적이네. 병원 조직이나 사회복지 조직 등 이렇게 엣지오니 관여의 종류에 대한 권력 형태도 표를 잘 유심히 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포함되는 것도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블라우와 스콧의 수혜자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상호 수혜 조직이 있고 사업 조직이 있어요. 상호 수혜 조직에 봤을 때 블라우와 스콧은 회원에게 1차적으로 수혜자가 되는 조직을 상호 수혜 조직이라 했어요. 그리고 조직의 회원에게 1차적인 혜택을 주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서 정당, 농협,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을 상호 수혜 조직으로 블라우와 스콧은 바라봤고요. 두 번째로 상호 조직으로서 경영자, 사업체 소유자가 1차적인 수혜 대상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은행회사 등 바로 블라우와 스콧은 사업 조직을 또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가 서비스 조직을 바라봤는데요. CT가 1차적인 수혜자가 되는 조직이다. 뭐야? 병원이다, 학교의 학생이다, 상담소의 CT다, 사회복지기관의 CT 등 이렇게 블라우와 스콧은 바라봤고, 네 번째 공공조직에 있어서 일반 대중이 1차적인 수혜자다. 군대, 경찰, 행정기관 등을 공공조직 유형으로 바라봤습니다. 자, 세 번째 스미스의 업무의 통제성을 바라보게 되면은 1번이 관료조직. 관료조직은 뭐예요? 공식적인 위계 질서가 있죠. 전문 분업화가 되어 있죠. 문서주의죠. 전문 자격에 기초한 신분 보장 등을 특성으로 하는 유형을 관료조직, 하이라키, 계층제, 뷰로크러시, 관료조직, 관료제 이렇게. 또 일선조직 뭐예요? 고객과 직접 접촉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형을
일선 조직으로 봤죠. 업무 단위의 직접적인 통제에 어려움도 있어요. 현장 업무에 어려움이죠. 세 번째가 스미스의 업무의 통제성에서는 전면적 통제 조직에서 조직과 외부 환경이 단절된 조직, 또 엄격한 규칙과 계획된 업무, 특수한 문화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통제를 가하는 유형 등인데, 예를 들어서 깝깝하죠. 정신병원, 기숙사, 교도소, 양로시설, 구치소 등을 들 수 있고요. 네 번째가 투과성 조직이에요. 외부의 사회망이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조직의 통제가 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조직 같은 게 조직의 통제가 그리 심하진 못합니다. 자, 네 번째 하센펠드의 기술과 수혜자 상태인데, 조직의 기술, 처음에 인간 유별 기술이에요. People Processing Technologies. 클라이언트를 식별하는 분류 및 배치 체계로서 개인의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사회적 집단으로부터 바람직한 반응을 야기하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 요양 등급, 장애 등급과 같은 CT를 식별 분류하는 게 바로 People Processing Technologies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People Sustaining, 유지 기술입니다. 개인의 상태 약화, 악화, 퇴보, 이것을 프리벤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상태로 sustain, 또 완화시키려는 테크놀로지,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보호, 또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보호 프로그램, 뭐 이렇게. 또 세 번째가 people changing, 뭐예요? 변화 기술. CT의 개인적 속성에 직접 변화를 주려는 테크놀로지, 예를 들어서 교육, 의학적 치료, 심리치료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수혜자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정상 기능과 비정상 기능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자, 비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은 통제해야 할 클라이언트고, 문제가 완화되어야 할 클라이언트, 치유되어야 할 클라이언트로 분류하고 있다. 누가? 하센펠드의 기술과 수혜자 상태를 봤을 때 이렇게 하센펠드는 분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제해야 할 CT는 누구고, 문제가 완화되어야 할 CT는 누구고, 치유되어야 할 클라이언트는 누구냐, 이렇게 수혜자의 상태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혜자의 상태, 표 5-3, 수혜자의 상태와 조직 기술에 따른 유형이죠. 수혜자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정상 기능, 비정상 기능으로 나눠져요. 사용 기술 유형에서 인간 유별 기술, 인간 유지 기술, 인간 변화 기술대로 딱 나온다고 했어요. 정상 기능 유형 1, 인간 유별 기술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인간 유지 기술에서 이렇게 또 바라보고, 인간 변화 기술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비정상 기능에서는 인간 유별 기술에서는 유형 2 입장에서 바로 소년법원, 진료소 이렇게 되고, 인간 유지 기술에서 봤을 때는 유형 4로 넘어가면서 공적부조사무소, 요양시설, 또 인간 변화 기술은 유형 6으로서 공공병원, 산재환자, 전문병원 등으로 이렇게 하센펠드는 기술과 수혜자의 상태를 조직 기술에 따른 유형별로 분류를 한 학자입니다. 자, 이상으로 4주차 3차 시 사회복지행정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까지 코로나19 넉넉히 극복하는 귀한 우리 사회복지학부
학생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